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요, 한 사업가의 창업 여정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낸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켈포스라는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고 또 키워나갔는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경험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보통 이런 이야기에서 흔히 보는 막 성공 신화나 그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 이면에 있었던 수많은 실패, 그리고 좌절, 정말 그 뼈아픈 고민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회사의 연역을 훑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네? 대체 왜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이 모든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사업 초기에 닥쳐온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기회로 바꿔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좀 독특해요. 첫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중국 하얼빈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이미 30이 넘은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어학연수를 간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가 흔히 아는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라 하얼빈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 그런가요? 바로 가장 표준적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표준어가 사실 베이징이 아니라 하얼빈 지역의 말을 기초로 한다는 걸 알고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한 거죠. 와, 여기서부터 그냥 휴식이나 도피 이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직장 다닐 때 통역을 거치면서 자기 생각이 자꾸 왜곡되는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소통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했던 겁니다. 와, 시작부터 범상치 않네요. 그렇게 1년 꼬박 공부하고 2003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귀국해서 투표를 했다는 디테일도 인상적이고요. 하하, 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창업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두 번의 직장 생활을 더 거치는데 첫 번째가 전기 튀김기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그야말로 험난했습니다. 일본 수출도 잘 안 되고 국내 판매도 부진하면서 월급이 막 몇 달씩 밀리는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렸죠. 월급이 밀리면 정말 힘들죠. 그럼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투자업체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자금줄이 그냥 완전히 막히면서 버틸 수가 없게 됐고 결국 1년 만에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첫 번째 시도에서 사업의 냉혹한 현실, 특히 돈이 돌지 않으면 모든 게 멈춘다는 자금 순환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 뼈아픈 실패를 겪었으면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할 법도 한데 다음 직장은 훨씬 더 복잡한 분야로 뛰어들어요. 소형 열병합 발전 회사였죠. 네. 기계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터빈 같은 걸 이해하려고 학생 때 질색했던 연력학 책을 다시 파고들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이 소형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라는 게 막상 들여다보니 한국의 환경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효율이 안 나왔군요. 네. 심지어 기록을 보면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걸 나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일까지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와, 양심의 가책도 늪이고 사업 자체의 전망도 불투명했던 거죠. 동시에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광명세이브존에 아로마 용품점을 내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했지만 이건 좀 어땠나요? 이것도 매달 적자만 내다가 1년 만에 모두 접게 됩니다. 와, 정말 연이은 실패네요. 전기 튀김기 회사도 망하고 열병합 발전 회사도 비전이 없고 아로마 가게는 적자만 보고. 네. 자료를 보면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서 GHP, 그러니까 가스히트 펌프 설비 공사를 맡기도 했는데 이것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규모가 컸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걸까요? 바로 큰 사업이 아니다. 큰 사업이 아니다. 네. 오늘 벌어서 오늘 버틸 수 있는 내 수준에 맞는 일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손으로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규모의 일을 찾아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게 된 거죠.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뜬구름 잡지 말고 땅에 발을 붙여라라는 아주 중요한 좌표를 설정해 준 셈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사업, 캐포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정말 영화처럼 초라해요. 하하, 네. 이수역 근처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대리점 사무실 한 구석에 전화기 한 대, 책상 한 대를 불려서 시작하거든요. 네. 월급도 없는 자리였지만 국어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감사했다고 하죠. 이때 그가 주목했던 기술이 바로 앞서 잠깐 언급된 GHP, 가스히트 펌프였습니다. 아, GHP. 쉽게 말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쓰는 냉난방 시스템인데 당시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장이 막 커지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 냉난방기 EHP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상인을 없애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전기는 가스나 석탄 같은 걸 태워서 발전소에서 만들고 그걸 송전탑 거쳐서 우리한테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손실되는데 GHP는 그냥 가스를 바로 우리 집이나 가게로 가져와서 열로 바꾸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직접성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었던 거죠. 네. 하지만 설계자 출신인 그가 당장 대규모 GHP 설비 공사를 따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일단은 당장 돈이 되는 일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이 바로 황학동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죠. 황학동 중앙시장을 어족 자원이 풍부한 거대한 바다이자 살아있는 아이디어 창고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복잡한 중고시장인데 그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는 이론이나 설계도면 대신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매일같이 황학동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사장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면서 살아있는 지식을 온몸으로 흡수한 거죠. 이게 나중에 사업의 정말 결정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첫 번째 오더를 받습니다. 네, 첫 계약이죠. 과거 자신이 설계했던 튀김기를 쓰던 업체가 서초동에 도시락 전문점을 새로 냈는데 주방 설비 일체를 맡겨달라고 한 거예요. 약 2천만 원 규모의 첫 계약이었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직접 주방 도면을 그리고 모르는 건 황학동 상인들에게 물어가며 해결했죠.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돈이 없으니 모든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서 납품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아서 지불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나서 마침내 그의 수중에 300만 원이라는 첫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기록에 이것이 내 몸으로 번 첫 수익이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당시의 감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동화 같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요. 300만 원을 벌기 위해 2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성공시켰지만 반대로 어이없게 300만 원을 통째로 날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일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이 경험을 통해 돈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손실이 나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지만 점점 손실이 생겨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손해봤으면 내일 메꾸면 되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초연한 태도와 끈기를 갖게 된 겁니다. 실패에 좌절하고 지저앉는 게 아니라 네, 묵묵히 다음 날을 준비하는 사업가의 근성이 이때 단련된 거죠. 듣고 보니 그게 창업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이겠네요. 하루하루의 손익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믿고 버텨내는 힘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는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한 바비큐 프랜차이즈의 주방기기를 납품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을 잘 못해서 싱크대가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인테리어 업체에 따져라 하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은 여기서 뭘 봤을까요? 아, 이럴 바에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하하, 정말 황당한 결심이네요. 그렇죠.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후로 무려 13채 인테리어를 직접 했다고 해요. 열쇠 챘나요? 네, 물론 기록을 보면 손해를 많이 봤고 역시 내 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하지만 이 값비싼 경험 덕분에 아주 중요한 시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시야죠? 바로 주방 설계를 할 때 인테리어의 속성까지 미리 고려해서 최적의 동선을 짜는 능력이 생긴 거죠. 또 한 번의 실패가 결국 더 큰 성장의 자산이 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사업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네, 바로 치킨 시장이죠. 거대한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한 건데요.
M치킨과 C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무작정 찾아가서 정제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정제기라는 게 튀김 기름을 깨끗하게 걸러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기계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기름용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의 설계자 출신이라는 강점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아, 기술적인 부분. 네, 그는 단순히 우리 제품 좋아요라고 말하는 영업사원이 아니었어요. 기존 전기튀김기와 가스튀김기의 장단점, 연료율, 연료비 절감 효과 같은 기술적인 데이터를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피크타임에 닭을 많이 튀기면 기름 온도가 뚝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닭이 눅눅해지죠. 그렇죠. 온도를 다시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닭은 기름을 잔뜩 머금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전기 승합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네. 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승합 공사 없이 바로 쓸 수 있고 연료비도 훨씬 저렴한 가스 튀김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설득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군요. 네. 각 매장들이 전기 튀김기를 가스 튀김기로 교체하기 시작했고 1년 뒤에는 그가 처음 제안했던 정제기까지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맺은 인연이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2005년 사업 시작 1년 만에 드디어 안양에 지하 15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얻어 독립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납품하던 정제기가 고장이 잦았는데 생산업체에서는 수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더 이상 남의 물건 팔지 않겠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겠다. 와, 유통업자에서 제조업체로 변신을 선언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일본 전시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시제품을 만들고 용접工한 명을 고용해서 제조업체로서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N치킨 프랜차이즈 이야기죠. 맞습니다. 당시 300호점을 앞둔 거대 프랜차이즈였는데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두 곳의 업체에서 정제기를 공급받고 있었다고요. 네. 보통 상황이라면 포기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알아보니 그 두 업체 모두 AS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고장 신고를 해도 며칠씩 오지 않아서 점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 틈새를? 네. 그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수리를 기다리던 15곳에서 20곳 정도의 매장 리스트를 입수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경쟁사 제품을 전부 고쳐준 겁니다. 자기네 제품도 아닌데? 네. 심지어 새벽에 전화가 와도 달려갔다고 해요. 본인 제품도 아닌데 말이죠. 와, 이런 엄청난 성실함으로 프랜차이즈 담당자의 신뢰를 완전히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던 그의 첫 시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합니다. 와,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그때 담당자가 했던 말이 모든 걸 말해주죠. 사장님, 책임지고 수리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품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계약을 따낸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후 매달 50대씩 생산하면서 사업은 빠르게 안정 궤도에 오릅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요? 네, 그가 진짜 대단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소비자의 불평불만을 그냥 듣고 넘기지 않았어요. 그걸 설계 변경을 하라는 신의 목소리로 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수리를 다니면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즉시 도면에 반영해서 제품을 개선해 나간 거죠. 와, 기록을 보면 한 제품에 20번 이상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니 그 집요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말 그대로 생산할 때마다 다른 제품이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개선을 추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업가의 기록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온 순간부터 수많은 실패를 딛고 창업 초기에 고군분투를 이겨내고 마침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새로운 개발이 있고 그것이 곧 매출과 연결된다는 그의 말과 내가 이 일을 하는 한 설계 변경은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다 라는 다짐에서 그의 사업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네,
자신의 제품을 남의 집에 시집 보낸 딸이자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일에 대한 정말 깊은 애정도 느껴졌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창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제품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완벽은 아득히 멀리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그 완벽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가 있을 뿐이라고요.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이든 혹은 인생이든 과연 완성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어쩌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완벽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개선하고 또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목표인 걸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장의 열기 속에 탱크를 세우고 불꽃 튀는 용접 끝에 하루를 설계한다. 떠난 이의 빈자리까지 묵묵히 채우며 기름때 묻은 손으로 꿈을 다듬던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단동해의 끝자락, 늦은 밤 라면 한 그릇에 삶의 맛을 배운다. 새벽 공기 가르며 운동장에 서면 자전거는 기계가 아닌